오늘은 은퇴 후 찾아온 자식 떠난 후 우리 부부에게 생긴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로 할 말을 잃어버린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눈, 코, 뜰 새 없이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쿵쿵거리던 발소리도 없고 엄마 이거 어딨어 하는 소리도 없고 밥은 언제 돼 하는 소리도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것만 들려요.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좀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고. 이제 나 좀 쉬어도 되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편안함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슬슬 무거워지는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집안이 넓어진 게 아니라 내 안이 비어가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이 느낌 아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 살던 정우와 영숙 부부 이야기예요. 두 사람 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둘 다 결혼해서 나간 지 꽤 됐고 손자도 생겼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잘 마무리된 인생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 집 식탁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사실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요. 아침 7시. 영숙은 그날도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어요. 오랜 습관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밥을 차려야 하니까 남편 출근 전에 도시락을 싸야 하니까 그 시간이 몸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지금은 그 이유가 다 사라졌는데도 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집을 나갔어요. 남편 정호도 작년에 퇴직을 했고요. 아침 일찍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영숙은 그래도 7시면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규칙 같은 거였거든요. 밥솥 뚜껑을 열면 뽀얀 김이 올라왔어요. 된장찌개 냄비 위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영숙은 국자로 찌개를 한번 휘저으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아래쪽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 하나가 아이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걷고 있었고요. 영숙은 그걸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찌개를 저었어요. 나도 저랬는데.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식탁에는 그릇 2개를 꺼냈어요. 오직 2개. 예전에는 그릇 4을 꺼냈는데 그 다음에는 3이 됐다가 이제 2개만 꺼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서서히 진행됐는지 영숙 본인도 잘 몰랐어요. 어느 순간 2개가 당연해져 있었어요. 정호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슬리퍼 끄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정호는 눈을 비비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식탁 앞에 앉으면서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정호는. 영숙이 찌개와 밑반찬을 하나씩 올렸어요. 정호는 신문을 펼친 채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밥 잘 됐네 라는 말도 없고, 오늘 뭐 해 라는 말도 없고, 그냥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 그것뿐이었어요. 영숙은 국을 한술 떠먹으면서 정호를 슬쩍 봤어요. 정호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보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눈이 한 군데 고정된 채로 오래 있었거든요. 아마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영숙도 그런 날이 있었으니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날. 정호가 괜히 헛기침을 했어요. 하고요. 영숙은 그게 무슨 신호인지 알면서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찌개를 한 번 더 떴어요. 두부가 부드럽게 씹혔어요. 창밖에 구름이 한 조각 흘러갔어요. 그날 아침 영숙은 왠지 집이 유난히 더 넓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넓은데 왜 이렇게 갑갑하지? 그 2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드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영숙은 그냥 밥을 먹었어요. 두 사람은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호는 소파로 갔어요. 영숙은 설거지를 했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가득 채웠다가 꺼졌어요.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매일이 그랬어요.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식탁에 앉았어요. 같은 그릇에 같은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영숙도 이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오래같이 살다 보면 말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아진 거였어요. 요즘 당신 어때요? 라고 안 물어봤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고도 안 물어봤어요. 뭔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밥을 해서 올리고 먹고 치우고. 그게 반복됐어요.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좀 읽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등산 모임도 자연히 뜸해졌고 친구들은 각자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자주 보기가 쉽지 않았고 책은 솔직히 잘 안 읽히더래요. 눈은 책 위에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래서 결국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자는 거요. 영숙은 그게 신경 쓰이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당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면 그럼 뭘 하냐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 대답을 영숙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어느 날 저녁 영숙이 TV를 보고 있는 정호 옆에 앉았어요. 정호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젊은 배우들이 나와서 뭔가 갈등하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정호는 그걸 보면서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 말을 걸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밌어요 하고 드라마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사실 자기도 안 봤으니까. 오늘 뭐 했어요 하고 물어볼까 했는데 뻔히 알면서 뭘 물어보냐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정호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는 누군가가 울고 있었어요. 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하소연을 하는데 그 대사가 뭔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 소파에 앉아서 같은 TV를 보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서 부부가 따로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우리 둘만의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은 생겼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싶었어요. 영숙은 천장을 보면서 한참 있다가 눈을 감았어요. 정호는 이미 코를 살짝 골고 있었어요. 그 소리마저 없었으면 더 조용했을 거예요. 창밖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그 빛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어요. 영숙은 그 빛을 보다가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느낌만 있었어요. 그 느낌이 며칠 동안 가슴 한쪽에 걸려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정호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신문 보고 소파에 앉고 채널 돌리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또 TV 보고 저녁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생각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석 달이 넘어가면서 쉬는 게 아니게 됐어요. 몸은 소파에 기대고 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찝찝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고 퇴직하기 전에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퇴직하고 나면 공허하다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정호는 그때 그 말을 잘 몰랐어요. 퇴직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자유로운 거 아니냐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알겠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30년 동안 회사에서는 항상 뭔가 역할이 있었어요. 팀장이라는 자리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때로는 힘들었지만 동시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오지 않아요. 회의에 참석할 일이 없어요. 결제할 서류도 없어요. 아무도 정호 씨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 침묵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영숙은 그런 정호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나가서 뭐라도 해보지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운동이라도 다시 하든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든지 취미라도 뭐 하나 만들든지. 근데 막상 그 말을 꺼내면 정호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어요.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숙도 그냥 있었어요. 영숙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하는데 할 일이 줄었어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빨래도 많고 밥도 많이 해야 하고 학교 행사도 챙겨야 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했는데 이제는 둘이서 쓰는 양이 얼마 안 됐어요. 청소도 금방 끝나고 빨래도 금방 끝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뭘 해야 하나. 예전에는 시간이 생기면 뭘 할지 생각해 놨어요. 책도 읽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꽃꽂이 배우러 다니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생기니까 선뜻 나가지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혼자 나가는 게 예전엔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묘하게 허전했어요.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 그냥 쓸쓸한 것 같았고, 꽃꽂이 배우러 가면 거기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인데 나 혼자 새로 들어가는 게 어색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영숙도 집에 있었어요. 이미 깨끗한 바닥을 또 걸레질하면서. 어느 날 오후 정호가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 말이 영숙한테 꽤 크게 들렸어요. 시간이 안 간다. 살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말은 수백 번 해봤어요. 애들 어릴 때는 정말 시간이 쏜살 같다고. 눈 깜짝할 새 이렇게 컸다고. 그런데 이제 그 반대예요. 시간이 안 가. 영숙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아직 한참 높이 있었어요. 3시도 안 됐는데 해가 이렇게 밝으면 남은 시간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영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 느낌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올라왔어요. 뭔가를 바꿔야 해. 영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정호가 채널을 돌리던 손을 멈췄어요. 영숙이 이렇게 조용하게 천천히 이름을 부를 때는 뭔가 할 말이 있을 때였거든요.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으니 그 정도는 알았어요. 정호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영숙을 봤어요. 영숙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어요. 눈빛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우리 시골 내려가 볼래요. 정호는 처음에 그 말을 제대로 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응? 시골이요. 텃밭 있는데. 우리 내려가서 한번 살아볼까요? 정호가 눈을 좀 크게 떴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 오래 생각했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정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반박하고 싶었는데 반박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있는 게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좋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시골로 내려가자는 말에 쉽게 동의하기도 어려웠어요. 시골이라니. 정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풀 뽑고 벌레 잡고 땡볕 아래서 일하는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건 낭만이 아니라 노동 아닌가요? 나이 들어서 도시에서도 몸이 힘든데 거기 가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들 사이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스쳤어요. 넓은 하늘, 마당, 흙냄새. 정호가 어릴 때 할머니 댁이 시골이었거든요. 방학 때마다 내려가면 할머니가 텃밭에서 뭔가를 따서 밥상에 올려주셨어요. 그때 먹던 오이 맛을 아직도 기억했어요. 마트에서 사 먹는 오이랑은 달랐어요. 그 기억이 한 초도 안 되는 순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정호는 모른 척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영숙이 말했어요. 우리 딸이 시골집 하나 알고 있대요.
지인이 내놓은 집이 있는데 작은 텃밭도 있고 임대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이미 알아봤네. 정호의 목소리에 살짝 삐침이 섞였어요. 내가 먼저 말하기 싫어서 알아만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정호는 리모컨을 다시 만지작거렸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는 솔직히 말하면 설레는 게 있었어요. 아주 조금. 그걸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에요. 주말에 한번 보러나 가보자.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한 10초쯤 걸렸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이 살짝 달라진 게 보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좀 긴 대화를 했어요. 시골 가면 어떤 걸 키울 것 같아요? 라고 영숙이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정호가 답하면서도 상추는 쉽다고 하던데 했어요. 영숙이 웃었어요. 정호도 모른 척하면서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식탁에 오랜만에 말소리가 좀 있었어요. 주말 아침 일찍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딸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어요.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이었어요. 서울에서 2시간쯤 걸리는 곳.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 풍경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아파트 숲이 사라지고 낮은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논밭이 펼쳐졌어요. 영숙은 그 풍경을 보면서 말없이 창문에 기댔어요. 넓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몸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호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평소엔 잘 안 듣는 장르였는데 이날은 뭔가 어울렸어요.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서 속도를 줄였어요.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어요. 담장에 장미가 피어있는 집이 있었고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 집도 있었어요. 길가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서 차를 구경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집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냥 시골 주택이었어요. 기와가 오래돼서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제법 무성했어요. 정호는 미간을 좁혔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에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어요. 아니,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밑에 풀이 사각거렸어요. 마당 한쪽에 조그만 텃밭자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었는데 흙이 제법 좋아 보였어요. 부드럽고 어두운 빛의 흙. 영숙이 쪼그리고 앉아서 흙을 한 줌 집어봤어요. 손바닥에 흙이 올라왔어요. 따뜻했어요. 이상하게 그 온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집 안을 둘러봤어요. 낡았지만 구조는 단순하고 깔끔했어요. 방 2개, 작은 부엌, 거실이라고 하기엔 소박한 공간. 마루가 있었어요. 나무 마루.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어요. 햇살이 마루 위로 들어왔어요. 그 빛이 반질반질한 나무 바닥 위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영숙은 마루에 한번 앉아봤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슴 한쪽이 조용해지는 느낌. 서울 아파트에서는 못 느꼈던 그 느낌.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새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작고 맑은 소리였어요. 정호가 마당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담장 너머로 산이 보였어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거리. 녹색이 짙었어요. 정호가 잠시 그 산을 바라봤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이 낡고 마당이 엉망이어도 이 하늘이 있고 이 산이 있고 이 새소리가 있으면 정호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다만 영숙을 봤어요. 영숙이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편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자주 못 보던 표정. 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자. 3글자였어요. 영숙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사를 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작은 집이니까 큰 가구는 다 내려보내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그래도 이사하는 날은 분주했어요. 짐을 다 드리고 나서 영숙은 조그만 부엌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마당이 보였어요. 잡초가 여전히 무성했어요.
내일부터 저거 뽑아야지. 그 생각을 했을 때는 가볍게 느껴졌어요. 할 수 있겠다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장갑을 끼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뽑아도 끝이 없었어요. 한 손 뽑으면 뿌리가 워낙 깊어서 반만 뽑히고 또 뽑으면 또 반만 뽑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다 보니 무릎이 아파오고 허리를 숙이고 하다 보니 허리가 뻐근해졌어요. 정호가 허리를 세우면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자기도 솔직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해가 올라오면서 기온이 올랐어요. 5월이었는데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등에서 땀이 났어요. 장갑 안에도 땀이 찼어요. 영숙은 몰래 손목을 주물렀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목에 힘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점심때가 됐어요. 두 사람은 그늘 아래 앉았어요. 영숙이 미리 만들어둔 김밥을 꺼냈어요. 정호가 땀을 닦으면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가 좋다고 내려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영숙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면 정호가 봐라 내가 뭘 했냐 그럴 것 같아서. 두 사람이 김밥을 먹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이사 오셨어요? 담장 위로 얼굴이 나타났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탔고 눈이 작고 반짝였어요. 아, 네. 얼마 전에 왔어요. 잘 오셨어요. 나는 옆집 살아요. 오래 비어있던 집인데 이제 들어오셨네.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손을 내밀었어요. 뭔가를 건넸어요. 상추예요. 우리 밭에서 딴 거. 드세요. 영숙이 두 손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 할머니가 텃밭 잘 알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리고 할머니는 사라졌어요. 영숙은 손에 든 상추를 내려다봤어요. 초록이 진했어요. 싱싱했어요. 정호도 그걸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김밥을 한 입 먹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뭔가 부드러운 것이 흘렀어요. 작은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도 잡초를 뽑았어요. 그 다음 날도 뽑았어요. 사흘쯤 됐을 때 마당의 한쪽 구석이 제법 정리됐어요. 영숙이 그 흙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다 심을까요? 정호가 팔짱을 낀 채로 흙을 봤어요. 상추부터 해봐. 그게 정호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옆집 할머니 이름은 블레씨였어요. 75인데 정정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밭에 나오셔서 이것저것 하셨어요. 영숙이 담장 너머로 블레씨를 부르면 블레씨는 항상 흔쾌히 오셨어요. 씨앗은 어디서 사요? 읍내 농협 가면 있어요. 거기 가서 상추 씨앗 달라고 해봐요. 초보들은 씨앗보다 모종이 더 쉬워요. 모종이요? 이미 좀 자란 거. 그걸 심으면 실패가 적어요. 블레씨가 가르쳐주는 대로 영숙이 따라했어요. 읍내 농협에 가서 모종을 샀어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정호는 자기는 안 간다고 했어요. 집 봐야 한다고. 그런데 영숙이 돌아왔을 때 정호가 마당에 호미를 들고 서 있었어요. 블레씨한테 빌렸어. 어색하게 말했어요. 영숙은 웃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흙을 팠어요. 블레씨가 옆에 서서 이렇게 깊이 파야 해요. 간격은 이 정도 두세요. 물은 심은 직후에 충분히 줘야 해요. 알려줬어요. 정호가 호미로 흙을 파면서 이걸 내가 하고 있네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안 할 것 같았어요? 영숙이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호가 피식 웃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졌어요. 정호가 말없이 그걸 봤어요. 영숙도 봤어요. 서울에서는 노을을 볼 일이 없었어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창문을 통해 작게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이거나. 여기서는 하늘이 넓었어요. 정호가 말했어요. 여기 저녁이 괜찮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잘 잤어요.
도시에서 오래 살면서 이상하게 잠이 편하지 않은 날이 많았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조용해서 그런지 공기가 달라서 그런지 눈을 감으면 그냥 스르르 잠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어요. 모종을 심은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영숙이 아침에 텃밭에 나갔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이리 좀 와봐요. 정우가 나왔어요. 영숙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흙 위로 작고 연한 초록 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상추 모종이 뿌리를 내리고 새 잎을 틔우고 있었어요. 작은 것이었어요.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크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사람이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살았네. 정우가 낮게 말했어요. 영숙이 웃었어요. 그로부터 3주가 지났어요. 상추가 제법 컸어요. 블레 씨가 말했어요. 이제 따도 되겠어요. 진짜요? 영숙이 두 눈을 크게 떴어요. 저 정도면 충분해요. 겉잎부터 따면 돼요. 안쪽은 두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심스럽게 상추잎을 땄어요. 손이 조심스러웠어요. 꽃잎을 만지듯이. 잎이 손바닥에 올라왔어요. 서늘하고 부드러웠어요. 몇 장 더 땄어요. 소쿠리에 모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수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마트에서 상추 한 봉지 사는 것과는 달랐어요. 이건 내가 흙을 파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린 거였으니까. 영숙이 소쿠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정우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상추요. 정우가 상추를 봤어요. 이게 우리가 키운 거야? 응. 영숙이 웃었어요. 정우가 한참 상추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된장찌개에 삼겹살을 구웠어요. 블레 씨한테 고기를 사다 드시자고 얘기해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블레 씨가 오셨어요. 맏며느리라는 분도 따라왔어요. 동네 이웃이 또 한 명 왔어요. 갑자기 식탁이 북적거렸어요. 와, 상추 직접 키운 거예요? 블레 씨의 맏며느리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예, 처음인데요. 맛있겠다. 정우가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올라왔어요. 기름 타는 냄새가 났어요. 식탁 위에 이것저것 올라왔어요. 정우가 고기 한 조각을 상추에 싸서 된장을 올렸어요. 한 입 크게 먹었어요. 씹는데 잠깐 멈췄어요. 맛있네. 그 한마디가 진심이었어요. 마트에서 사 먹는 상추랑은 달랐어요. 약간 더 쌉싸름하고 더 향이 진했어요. 갓 딴 거니까. 영숙이 물었어요. 맛있어요? 응. 정우가 또 싸먹었어요. 그날 밥상에서 웃음이 많이 났어요. 블레 씨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네 이야기도 해줬어요. 정우도 회사 다닐 때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꺼냈어요. 영숙은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이 여기서는 보였어요. 아, 저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이상하게 반갑고 또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여름이 왔어요. 텃밭에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기 시작했어요. 깻잎도 넓게 퍼졌어요. 상추는 이제 뽑고 다시 심는 걸 2번 반복했어요. 부부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 사람 다 텃밭에 나갔어요. 물 주고 잎 상태 확인하고 잡초 뽑고. 그 시간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됐어요. 처음에 정우가 어색해하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호미를 쥐는 게 어색하지 않았고 흙 냄새가 낯설지 않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잡초 뽑는 것도 예전처럼 허리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몸이 적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텃밭을 하면서 말이 생겼어요. 저 토마토 빨간 거 따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좀 더 두지. 얼마나 더요? 사흘만 더 둬봐. 그런 대화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오갔어요. 별것 아닌 말이었어요. 상추에 대해서, 토마토에 대해서, 오이 덩굴이 이쪽으로 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이야기. 근데 그 별것 아닌 대화가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마당을 보고 있었어요. 정우가 먼저 말했어요.
당신 요즘 웃는다. 영숙이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래요? 응. 표정이 달라. 영숙은 그 말이 좀 간지러웠어요. 당신도. 응? 당신도 요즘 표정이 달라요. 좋아 보여요. 정호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인정하기 싫은 척. 그러면서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당을 봤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별을 잘 못 봤어요. 불빛이 많아서. 여기는 달랐어요. 하늘이 까맣고 별이 선명했어요. 정호가 별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거 저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 몰라요. 나도 몰라. 근데 저 밝은 게 북극성 아닐까? 북극성이 저렇게 밝아요? 아마도. 두 사람이 같이 별을 봤어요. 틀렸을 수도 있었어요. 북극성이 저게 맞는지 아닌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같이 보고 있는 게 중요했으니까. 영숙은 그 순간에 뭔가 생각했어요.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앉아서 별 본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사실 저녁에 시간은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별을 봐 할 것도 많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앉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게 달랐어요. 여름이 깊어질수록 비가 자주 왔어요. 장마가 시작됐어요. 며칠씩 비가 내렸어요. 텃밭일을 못하는 날이 생겼어요. 그날들의 두 사람은 안에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서울에서라면 비 오는 날도 TV 보다가 끝났겠죠. 근데 이 집은 TV가 없었어요. 이사 올 때 큰 짐은 안 가져왔거든요. 작은 라디오만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옛날 노래들. 영숙 젊었을 때 듣던 노래들. 창밖에 비가 내렸어요.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어요.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정호가 마루에 앉아서 비를 봤어요. 영숙은 부엌에서 감자를 삶고 있었어요. 삶은 감자를 들고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감자를 먹었어요. 소금에 찍어 먹었어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나왔어요. 영숙이 작게 따라 불렀어요. 정호가 들었어요. 언제 그 노래를 알았어? 오래됐지. 처녀 때부터. 정호가 잠깐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시절에 나는 뭐 했더라. 영숙이 웃었어요. 그랬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영숙이 20대 초반일 때였어요. 정호가 직장 생활 시작할 무렵.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보내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은 많은 걸 나눴는데 또 많은 걸 나누지 못했어요. 바빠서. 말할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굳이 말 안 해도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호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영숙이 정호를 봤어요. 정호가 비를 보면서 말했어요. 영숙 쪽을 바로 보지 않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영숙이 멈췄어요.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뭔가 대단한 고백도 아니었어요. 길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크게 울렸어요. 정호가 계속 말했어요. 나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이상했잖아. 하루 종일 TV만 보고. 당신한테도 말을 잘 안 하고. 영숙이 조용히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회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나한테 뭐가 남았나 싶은 거야. 그게 솔직히 좀 무서웠어. 정호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여기 내려오자고 했을 때 당신한테 화를 냈잖아. 갑자기 무슨 시골이냐고. 근데 사실은 당신이 뭔가를 찾아주는 것 같아서. 그게 고마웠어.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입이 잘 안 열렸어요. 정호가 비를 보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나도 당신한테 고생 많이 시켰지. 뭐려?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밖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을 때 당신이 다 했잖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비가 좀 더 세게 내렸어요. 영숙이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나도요. 어?
나도 당신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힘든 거 알면서 왜 힘드냐고 타박만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말은 안 했어도 좀 더 기다려줄 걸.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조용함이 왔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정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이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언제부터 손을 안 잡았을까?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됐어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비를 봤어요. 손을 잡은 채로.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아까까지와는 다른 침묵.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이었어요. 할 말 다 했고 들을 것 다 들었고 이제 그냥 같이 있는 거. 그게 편안했어요. 영숙은 그 순간 생각했어요. 우리 다 괜찮겠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어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느껴졌어요. 괜찮을 거야. 비가 그치고 나서 텃밭이 더 풍성해졌어요. 빗물을 맞은 채소들이 한층 올라왔어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깻잎이 넓어졌어요. 오이 덩굴이 장대를 타고 올라갔어요. 정호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제보다 뭐가 더 생겼나, 오늘은 또 뭐가 익었나. 그게 하루의 첫 번째 일이 됐어요. 영숙은 수확한 채소들로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깻잎 장아찌, 방울토마토 샐러드, 오이 냉국. 마트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직접 키운 것들로 만드니까 달랐어요. 정호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 오이 달다. 시골 오이라 그래요. 서울 오이는 이 맛이 없어. 영숙이 웃었어요. 블레 씨도 자주 놀러 오셨어요. 텃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재밌었어요. 오래 살아서 알게 된 것들. 흙에 대한 이야기, 날씨에 대한 이야기, 작물에 대한 이야기. 정호가 블레 씨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졌어요. 이 배추는 언제 심는 게 좋아요? 요즘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어요. 그럼 김장은 언제 해요? 11월 중순이 딱 맞아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 가을에 배추 한번 해보자. 자기한테 한 말이기도 하고 영숙한테 한 말이기도 했어요. 영숙이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배추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 퇴직하고 소파에서 채널만 돌리던 사람이. 그 변화가 조용히 반가웠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하늘이 높아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졌어요. 텃밭 풀들이 조금씩 색이 바뀌었어요. 부부는 배추를 심었어요. 정호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블레 씨한테 배운 대로 간격 맞추고 깊이 맞추고 모종을 심었어요. 처음에 잡초도 못 뽑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모종 심는 법을 알았어요. 영숙이 옆에서 물을 줬어요. 잘 클까? 정호가 말했어요. 블레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흙에 대한, 씨앗에 대한, 이 생활에 대한. 아이들이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주말에 내려와도 되냐고 했어요. 물론이지. 영숙이 답했어요. 딸 부부와 손자가 내려왔어요. 아이가 마당에 처음 들어섰을 때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 여기 토마토 있어? 응, 방울토마토. 그거 따도 돼? 딸기 색이면 따도 돼. 아이가 텃밭으로 뛰어갔어요. 정호가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손자가 방울토마토를 따는 걸 옆에서 봤어요. 아이가 토마토를 한 입 먹고 크게 웃었어요. 달아 할아버지. 정호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영숙이 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정말로 웃는 얼굴. 그날 저녁 딸 부부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상추에 고기 싸서 먹고 된장찌개에 밥 먹고 손자는 방울토마토를 간식처럼 계속 집어 먹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얼굴 좋아 보여. 그래? 응. 서울 있을 때보다 훨씬. 영숙이 정호를 봤어요. 정호가 영숙을 봤어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아들도 다음 주에 내려온다고 했어요. 딸이 먼저 왔다고 형도 와야겠다고 했대요. 영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1월이 됐어요. 블레 씨 말대로 배추를 거뒀어요.
크기는 마트에서 파는 것만큼 크진 않았지만 단단하고 속이 꽉 차 있었어요. 정호가 배추를 들어 올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키운 거야. 이미 두 번째 하는 감탄이었어요. 상추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영숙이 웃었어요. 응. 김장을 혼자 하기는 많았어요. 절이고 씻고 양념하고. 블레씨가 함께 해줬어요. 동네 이웃 한 분도 왔어요. 여럿이서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일을 했어요. 정호도 꽤 거들었어요. 배추 나르고 절인 배추를 뒤집고 양념 버무리는 것도 조금 도왔어요. 처음에는 이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럿이서 하니까 됐어요. 오후가 됐을 때 김장이 끝났어요. 김치를 맛봤어요. 아직 익지 않은 생김치였는데 그 맛이 좋았어요. 정호가 한 쌈 크게 먹었어요. 맛있네. 블레씨가 말했어요. 일주일 있으면 제대로 익어요. 그때 먹어봐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마루에 앉았어요. 몸이 좀 피곤했어요. 오래 서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를 이뤄낸 하루 같은 기분. 정호가 말했어요. 우리 내년에는 더 넓게 해볼까? 영숙이 웃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나쁘지 않더라고. 영숙이 그 말을 되새겼어요. 나쁘지 않더라고. 이 사람한테서 그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겨울이 왔어요. 텃밭이 조용해졌어요. 심을 것도 수확할 것도 없는 계절. 처음에는 그게 또 허전할 줄 알았어요. 할 일이 없으면 또 무료해지지 않을까 하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겨울대로 할 일이 생겼어요. 뭘 심을까 계획을 세우는 일이 생겼어요. 내년 봄에는 무엇을 먼저 심을지, 텃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지, 어떤 작물이 잘 맞는지. 블레씨한테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노트에 쓰는 정호가 생겼어요. 영숙은 그 노트를 보면서 웃었어요. 당신 일기 써요? 일기가 아니라 농사 메모야. 정호가 조금 쑥스럽게 말했어요. 좋네요. 뭐가 좋아? 그냥. 겨울에는 둘이서 읍내에 자주 나갔어요. 시장도 보고 국밥도 먹고 가끔 영화도 봤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외식을 잘 안 했어요. 나가기 귀찮고 어디 갈지 고르기 귀찮고. 여기서는 읍내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식당이 두세 개 정도. 근데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어디 갈까 고민 안 해도 됐으니까. 주인이 알아봤어요. 새로 이사 온 부부요? 네. 어서 오세요. 뭐 드실 거예요? 그 소박한 환대가 좋았어요. 겨울이 지나가면서 부부는 달라진 것들을 느꼈어요. 정호의 얼굴에서 예전에 있던 무거운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거워 보였어요. 영숙도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요즘 웃음이는 것 같다. 사실이었어요. 봄이 왔어요. 텃밭을 다시 시작할 계절. 정호가 메모해둔 노트를 펼쳤어요. 이번 봄에는 이걸 심고 이건 저쪽에 심고 간격은 이렇게 하고. 계획이 있으니까 달랐어요. 작년 봄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블레씨한테 물어보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계획을 짰어요. 블레씨가 왔을 때 노트를 보여줬어요. 블레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꼼꼼히 봤어요. 잘 짰어요. 이것 하나는 좀 바꾸는 게 나아. 이게 저건 옆에 있으면 안 좋거든. 어떤 게요? 토마토하고 감자가 옆에 있으면 서로 안 좋아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영숙이 신기해했어요. 식물도 좋아하는 옆집이 있고 싫어하는 옆집이 있어요. 블레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호가 노트에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봄 텃밭을 시작했어요. 올 봄에는 고추도 심었어요. 가지도 심었어요. 허브도 몇 가지 심었어요. 작년보다 텃밭이 넓어졌어요. 아들이 내려왔을 때 텃밭을 보더니 놀랐어요. 아버지 이거 다 하셨어요? 응. 대단하다. 정호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영숙은 알았어요. 기분이 좋은 거. 아들 가족도 같이 텃밭에서 일을 했어요. 손자들이 흙을 파는 걸 좋아했어요. 지렁이가 나오면 소리 지르면서 좋아했어요. 정호가 손자한테 가르쳐 줬어요. 지렁이 있으면 흙이 좋은 거야. 지렁이가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줘.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 공부했어.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가 공부해? 정호가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공부해. 그 모습을 보면서 영숙은 뭔가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손자한테 아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 그게 참 좋았어요. 계절이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두 번째 봄이 오고 두 번째 여름이 오고 두 번째 가을이 왔어요. 텃밭은 처음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이제 이웃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수확이 됐어요. 불례 씨한테도 드리고 읍내 지인들한테도 드리고 자녀들 올 때 싸줬어요. 정호가 채소를 봉지에 담으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키운 거 줄 수 있네. 영숙이 웃었어요. 뿌듯하죠? 응. 그 1년 반 동안 두 사람에게 많은 게 생겼어요. 불례 씨를 비롯한 이웃들. 이제 읍내에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매주 시장에 가면 아, 저 부부 왔구나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정호한테는 작은 텃밭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나갈 이유가 생겼어요. 몸을 쓸 일이 생겼어요.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영숙한테는 대화 상대가 생겼어요. 불례 씨, 동네 아주머니들. 함께 나눌 이야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공통의 주제가 생겼어요. 밭 이야기, 날씨 이야기, 이웃 이야기, 계획 이야기, 밥상에서 할 이야기가 생겼어요. 어느 가을 주말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딸 부부, 아들 부부, 손자 둘. 모처럼 다 같이 내려왔어요.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텃밭을 뛰어다녔어요. 방울토마토를 따면서 입에 넣고 깻잎을 잡아당겨보고 고추를 보면서 얼마나 매운지 궁금해했어요. 정호가 고기를 굽고 영숙이 상추를 듬뿍 씻어서 내왔어요. 식탁이 좁았어요. 다 못 앉을 것 같아서 마당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바닥에 앉아서 먹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왔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먹으면서 웃고 웃으면서 먹고 손자가 방울토마토를 한 움큼 집어 먹으면서 할아버지, 내년에도 이거 키워 했어요. 그럼 키워야지. 정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 생활 어때요? 정호가 잠깐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아. 그 대답에 다들 웃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나쁘지 않다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식으로. 맞아, 맞아. 딸이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영숙이 옆에서 웃었어요. 정호가 영숙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정호가 낮게 말했어요. 여보. 응. 우리 이제 진짜 잘 살고 있네. 그 한마디가. 그 짧은 한마디가. 영숙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가을 햇살이 따뜻하고 옆에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옆에 이 사람 있어요. 오래 알았지만 새로 알게 된 것도 있는 이 사람. 멀었다가 다시 가까워진 이 사람.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마음이 꽉 찼어요. 이른 아침. 영숙이 부엌에 들어섰어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텃밭에서 따온 깻잎으로 나무를 묻혔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정호가 일어났어요. 마당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텃밭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는 일이에요. 잠시 후 정호가 방울토마토를 손에 들고 부엌으로 왔어요. 마지막 남은 거야. 요즘 해가 짧아지니까. 영숙이 받아서 찬물에 씻었어요.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그릇이 2개 있었어요. 예전에 2개와는 달랐어요. 예전에 2개는 텅 빈 자리를 나타내는 2개였는데 이제의 2개는 그냥 우리 둘이야 하는 2개였어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침묵이 달랐어요. 정호가 토마토를 하나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달다. 영숙이 웃었어요. 마지막 것이라 더 달아. 그럴 수도 있지. 두 사람이 웃었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인생 이막도 그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깊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우와 영숙의 이야기 읽으시면서 혹시 어디선가 나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자녀들 다 떠나고 갑자기 조용해진 집. 말이 줄어든 남편. 뭔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 이거 아닐까요? 늦지 않았다는 거요. 뭔가를 시작하는데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작은 씨앗 하나, 조그만 텃밭 하나,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래같이 산 사람한테도 아직 새로 알게 될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짧아도 돼요. 그냥 공감돼요. 한마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